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에 비해서 우리 시장 버티고 있는데요. 또 금통위 이슈 앞두고 있잖아요. 약간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저희가 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항상 이제 급락 때마다 뵀는데 오늘은 시장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전에 나왔었는데 한 달 전이랑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저희들한테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점에 나와주셔서 정말 찰떡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관세는 굉장히 또 여전히 예민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상수로 가져가야 되고 강대 강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게 봉합이 될까도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궁금하고요. 지금 백악관이 중국의 최고 관세율을 245%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농담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 이 파장이. 관세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리스크의 최고점은 이미 지난주 폭락장에 저는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친 거죠. 그렇죠. 전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막 요즘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예. 저희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쌍바닥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코스피 한 2200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 때나 급락장 때 흘러내릴 때나 좀 적용이 되는 그 경험들이고 사례들이고 이번에는 단기간에 일순간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게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뭐 금융위기 보지 못했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가는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전저점 다시 테스트를 하러 갈 여지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V자 반등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뭐 2분기까지는 저점을 계속 조금 높여가는 단계 이 정도로 저는 시나리오 상정해 놓고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락 이후 반등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미 그 바닥은 쳤다라는 데에서 약간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 침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또 하면 어떻게 이렇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 이야기나 그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올해 3월 달부터였었는데 그 침체를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그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실물 경제 데이터 이게 아니라 설문에 기반한 그 소비 데이터들인데 소프트 데이터들인데 그 지금은 설문조사 같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감성 테스트 정도로 좀 레벨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워낙 그 관세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랑 그 노이즈들이 많이 끼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상으로 좀 데이터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히 그 소프트 데이터 말고 하드 데이터들은 그 실물 데이터들은 지금 잘 나오고 있죠. 뭐 고용도 잘 나왔고 CPI도 잘 나왔고 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저는 일단 잘 나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매 판매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자동차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많은 이들이 추정을 생각하기에 관세로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 이 선수요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3월 소매 판매 데이터는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데이터들은 아직 침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랑 더 중요한 게 그 과거에 뭐 경기 침체나 위기를 불러일으킬 위기 상황에 그 처했을 때 그거를 먼저 그 스타트를 끄는 게 은행주들의 실적이었거든요. 은행주들 실적이 망가지면은 야 이거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뭔가 경기에 안 좋은 신호가 등장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과거에 저희가 알았던 교훈인데 이번에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 대부분 다 실적들 다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실적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견조하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의 우려를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해보고 있고 침체가 현실화되려면은 관세가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아져야 되죠. 지금 관세 수위는 속도 조절 모드에 들어갔잖아요. 또 중국 아까 245% 관세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미국이 300% 때리고 중국이 500% 때려도 이제는 의미 없는 단계다. 그냥 숫자 노름에 불과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질러놓은 관세 얼마나 협상을 통해서 내려가는지 그게 관건이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쩌지? 그 100% 관세 맞았을 때
경기가 침체감이 어쩌지? 예. 이거를 저희가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하신 부분 중에 좀 인상적인 것이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네.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셔서 그걸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인지를 했는지 그렇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뭐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 우려는 있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 파월 풋을 기대해도 되느냐, 연준 풋을 기대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시장이 뭐 급격하게 충격을 받았을 때 연준이 개입해서 시장을 좀 살리는 구원하는 그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게 맞습니다. 그 여기서 있지 부분이 않나?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살짝 인간적으로 그 네, 네. 트럼프한테 빈정이 상한 측면도 있었겠죠. 아. 4월 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예. 정치질을 하지 말고 금리 내려라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예,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도 이렇게 파월 풋이 없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경제 지표도 생각보다 견고한 것도 있고 예. 플러스 연준 내에서도 이 관세로 인한 잠재적인 그 불확실성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들도 후행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변화를 좀 지켜보면은 연준의 행동 변화를 저희가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3%대까지 살짝 다운이 되긴 했는데 이게 뭐 지난주처럼 4.5%대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두 손 놓고는 뭐 대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으로라든가 이런 식의 형태를 통해서 부분적인 뭐 배드풋 이거는 저희가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이미 연준이 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은 한 차례 더 흔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예.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흔들린 이유도 바로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미국 쪽에서 어쨌든 그 AI 칩에 대해서 중국 그 수출 통제를 좀 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H20 칩인데 네. 성능을 낮춘 칩이긴 하지만 그렇죠. 중국의 최대한 뭔가 풀어줄 수 있는 사양이 그나마 높은 그쵸. 칩이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파급이 그 나타날까요? 이것도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의 일환으로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한테 나도 협상 의지는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나한테 와서 협상을 제안하라라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뒷짐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약간의 좀 기싸움 구도가 아닌가. 그럼 예. 엔비디아 수출 칩을 통제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거를 빌미로 이제 중국한테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로 먼저 우리한테 제안을 해라. 이런 식의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게 뭐 50억 달러 뭐 손실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고 나더라도 엔비디아의 제 실적 전망은 여전히 저는 견조하다라고 괜찮아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봐도 엔비디아 지금 밸류에이션이 2016년, 17년도 밸류에이션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 당시 때는 엔비디아가 AI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었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네. 지금 뭐 주가만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는 기업상으로는 조금 애매한 기업, 딥시크 여파, 또 관세 불확실성에 처한 조금 애매한 기업일 수 있는데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좋은 주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러면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라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매수의 타이밍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예, 예. 지금 근데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한데 심리가 좀 무서운 것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그리고 뭐 애플, 뭐 이러한 종목들이 네. 관세 우려 때문에 이거 실적 망가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네, 그쵸. 주주들이 생각했는지.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M7도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슬라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네. M7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싸다 이 논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아래에서 호가 다 긁어가지고 사는 한 번에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해 있고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해가는 예. 이 전략이 저는 적절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이렇게 지금 싸고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배경은 관세 전쟁의 리스크, 이미 저는 지난주에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도 거기에 적응을 해가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그 사례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경우 한번 저희가 돌이켜 보면은 4월 달에 미국 데이터를 다 망가지고 봉쇄 정책 다 나오고 이랬는데 주가는 이미 그 전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모든 현상이 바닥을 치기 전에 먼저 반응한다. 선반영하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오셨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외국인 수급이 안 돌아와요 이거입니다. 네. 이것까지만 좀 돌아와주면은 자신 있게 네. 반등 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 그러면은 그 전환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 조건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 네. 전환 포인트는 결국에 네. 실적에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졌냐.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자극했던 핵심 요인이 이제 환율이 제일 컸었는데 달러원 환율 지금 1,420원대, 10원대 내외에서 좀 안정적이 되어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싼 상태예요. 환율 괜찮고 밸류에이션 싸면은 이건 외국인들한테 충분히 들어올 만한 요건인데 그렇게요. 이들도 한국 증시의 배분을 작은 배분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게 아직 실적 추정에 있어서 관세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들도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지켜보고서 들어가자 이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만 놓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들어오는 거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았던 강도나 지분율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 이미 한국은 비율만큼 비운 상태이다라는 건데 이거 제가 3월 달에 나와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또 계속 팔고 있는 게 좀 참 들 말이 없긴 하지만 네. 저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여전히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발 악재가 하도 끼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들어올 때 그때가 좀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 업종 이런 거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예. 이게 아이러니하게 대부분 다 이익 추정치들이 거의 다 높아졌어요. 뭐 자동차나 2차든지 네. 관세 직격탄을 받고 있고 받아왔던 네. 이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한 달 전으로 비교해 보면은 추정치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하다못해 반도체도 지금 추정치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인 신호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예. 근데 문제는 시장이 추정치를 잘 못 믿는다라는 거죠. 야, 너네들 추정 이렇게 해놨는데 2분기, 3분기 관세 리스크 계속되면은 비용이나 뭐 수익 그 수요단에서 여러 가지 갉아먹는 게 있을 텐데 이 추정치가 맞냐? 여기에 지금 네네.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4월 시장 전략 이제 한 달 만에 나오셨으니까 예, 요거 좀 잘 좀 가름마를 타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또 업종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저는 예상 가능한 관세와 관련된 악재들은 다 시장이 노출이 되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화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맞기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왜냐하면 V자 반등이 나오려면은 연준의 푸시나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하는 트럼프 푸시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네. 그냥 지금은 분할해서 들어가는 단계이고 분할해서 들어갈 때 코스피 지수로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그거보다 난 좀 더 이번 손실을 더 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업종 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고 좋아하고 있는 관심사에. 조선방산 이거는 예. 그 시가총액 비중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무리 이제 그 주식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고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거 팔아가지고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마땅치는 지금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아까 이전 질문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추정에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산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 베이스니까 네. 실적의 가시성들이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높죠.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업종들보다는 실적의 가시성들이 좀 더 명확하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이제 가벼운 몸 집단에서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이들 역시도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면역이 있고 예. 무풍에 있는 업종들 그리고 또 국내 관광객들 K뷰티
이 컨셉으로도 보셔도 저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재영 연구원님께서는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지난주에 최악을 지나서 네. 예, 일단은 그런 좀 편안한 움직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뭐 관세 불확실성 여전한데 그런데 매달리기보다는 조금 네. 더 편안한 선택지가 필요하겠다. 예, 조선 방산 섹터 예, 그걸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이제 확실한 걸 찾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쪽이다라는 결론이 그렇죠. 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런 부분으로 4월 남은 전략도 잘 하시면서 성동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토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